안녕하세요, 여러분. 졸린 책방의 졸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데미안을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졸린 밤 되시고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다. 내가 절망에 잠겨 지내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막스 데미안. 검은 완장을 두른 채 어른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이었다. 나보다 몇 살 위였지만 반쯤은 어른처럼 보이는 데미안은 우리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놀이나 아이들 싸움에 끼지 않았고 선생님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또렷이 자기 의견을 밝혔다. 나는 그에게 묘한 이끌림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총명하고 침착한 그의 눈빛이 마치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듯해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면서도 은밀히 그를 주목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기운이 감도는 데미안의 등장으로 내 고통스러운 세계에 알 수 없는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미안과 마주칠 기회가 찾아왔다. 성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수업이 끝난 뒤 데미안이 다가와 내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는 내가 수업 시간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던 것을 눈치챈 듯 했다. 데미안은 성서 속 카인의 표식 이야기를 언급하며 내게 느닷없이 물었다. 수업에서 배운 카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할 용기가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성경 시간에 배운 그 어느 이야기도 내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없었다. 데미안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데미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사람들이 카인을 악인으로 낙인 찍은 통념을 뒤집는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카인의 표식을 두려워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범인이란 낙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용기와 개성의 상징이었을지도 몰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카인과 그의 후손들은 무섭게 보였겠지. 하지만 용감하고 독자적인 영혼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다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거든. 데미안의 이런 생각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표식을 악하게 왜곡해버린 거야. 카인은 실제로는 남들과 달랐을 뿐 반드시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데미안이 건네준 이 낯선 해석은 내게 충격이었다. 선과 악,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대한 나의 단순한 믿음에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악몽 같은 나날의 중심에는 여전히 프란츠 크로머가 있었다. 크로머는 내가 과거에 한 허세 섞인 거짓말을 빌미로 나를 협박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오던 거리의 불량 소년이었다. 그의 협박은 갈수록 심해져 나로 하여금 집안에서 몰래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크로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골목길마다 눈을 감는 밤마다 크로모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하루하루가 끝없는 공포 속에 이어지며 나는 고통에 지쳐갔다. 어느 날 크로모는 내게 더욱 끔찍한 요구를 했다. 다음번에는 네 누나를 데리고 와. 큰 누나 말이야. 그의 입에서 누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감히 거부했지만 크로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 두려움을 즐기는 눈치였다. 누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크로모가 어떤 무서운 복수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절망에 휩싸여 텅 빈 거리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 절망을 식혀주지 못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크로모의 마지막 협박 이후 내일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왜 그렇게 겁을 내고 있어, 싱클레어? 등 뒤에서 상냥하면서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나는 걸음을 멈추었고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온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돌아보니 데미안이었다. 어찌나 놀랐던지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데미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불러서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나는 그 앞에서 몹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데미안은 그런 나를 천천히 함께 걸으며 바라보았다. 싱클레어,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돼. 이유 없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네 약점을 궁금해하기 마련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데미안은 내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이어 말했다. 혹시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있니? 네가 그렇게 떨 정도로?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고 말았다. 몰라.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데미안은 걸음을 멈추고 내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었다. 한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까 너를 괴롭히던 그 아이 이름이 뭐지? 크로머 맞지? 그의 입에서 크로머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온몸이 굳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들켜버린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데미안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브라보, 이제 됐어. 들었지? 사람을 무서워하면 지는 거야. 네가 그 녀석에게 그렇게 떨고 있으니 그 녀석이 너를 쥐고 흔드는 거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크로머란 녀석을 단호하게 떨쳐버려. 다른 방도가 없다면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나는 그의 뜻밖의 말에 숨이 막혔다. 살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튀어나오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데미안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나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다. 정말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흐느끼는 내 어깨를 데미안이 살며시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데미안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너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야. 다만 네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걱정 마. 네 일에 해가 되도록 두지는 않겠어. 그날 이후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항상 우리 집 근처에서 휘파람을 불며 나를 호출하던 크로모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록 크로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그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친 크로모는 전과 달랐다. 길 건너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크로모는 나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피했다. 내 적이 오히려 나를 피해 도망가는 광경을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벅찬 기쁨과 안도가 뜨겁게 솟구쳤다. 믿을 수 없는 자유가 내 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나는 아직도 조심스러웠지만 오래 지속되던 악몽이 끝났음을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데미안이 조용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학교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를 보자 나는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 싱클레어. 데미안은 내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크로모는 너를 가만 놔두는 것 같네. 그렇지? 나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래, 정말 꿈만 같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애한테 무슨 일을 한 거야? 목소리가 들뜬 나와 대조적으로 데미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야. 그 애랑 그냥 이야기를 좀 했을 뿐이야. 내게 말해준 것처럼 크로모에게도 뭔가 똑똑히 깨닫도록 해주었지. 널 괴롭히지 않는 편이 자기한테도 이롭게 했다는 걸 말이야.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다. 혹시 돈을 주고 떼어낸 건 아니겠지? 데미안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 싱클레어. 난 그저 이야기로 해결했어. 주먹도 돈도 쓸 필요 없었어. 데미안과 나란히 걸으며 나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내 어둡던 세계를 한순간에 구해준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 데미안은 그런 내게 다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 하고 당부했다. 나는 힘줘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크로모의 그림자에 짓눌려 숨죽여 지내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세상은 다시 밝은 빛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담담한 미소를 짓는 데미안이 서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데미안을 우러러보며 따르게 되었다. 마치 어둠 속 길을 잃은 나를 한 줄기 빛으로 이끌어준 존재처럼 느껴졌다. 데미안과 함께한 짧은 시간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오래 우리 곁에 머물지 않았다. 몇 달 뒤 데미안은 또다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환하고 따뜻한 세계를 보여주었던 데미안이 떠나자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크로모의 공포에 사로잡힌 소년이 아니었다. 데미안의 영향으로 내 안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튀어 있었다. 비록 그가 곁에 없더라도 두 세계에 대한 데미안의 이야기와 용기에 대한 가르침은
내 마음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즈음 내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0몇 살이 된 나는 집을 떠나 다른 도시의 학교로 진학하게 된 것이다. 방학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나를 직접 새로운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셨다. 낯선 도시에 교사댁 하숙집에 나를 맡기며 부모님은 정답게 당부를 건넸다. 어머니는 헤어지는 순간 내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피어올랐다. 데미안도 없는 낯선 땅에서 이제 오롯이 나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길, 나는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에 물든 구름 사이로 알 수 없는 예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막막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내가 맞이할 새로운 세계의 징조였으리라. 새 학교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기대와 달리 씁쓸한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의 보호와 따뜻함이 없는 낯선 방에서 맞는 첫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한동안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외로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부모님의 눈을 벗어난 자유와 함께 내 안에는 억눌려 있던 반항심과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학교에서는 눈치 빠르고 활달한 몇몇 아이들이 금세 나를 친구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었고 도시 생활에 일찍 익숙해진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어울리며 처음으로 야간 외출과 술집 구경을 하게 되었다. 처음 접한 도시는 눈부시게 자유로웠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곧 어둠의 세계로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저녁이면 교실을 몰래 빠져나와 허름한 선술집에 몰래 들어가 술잔을 기울였다. 처음 마신 술은 쓰고 독했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감각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달래주었다. 며칠 뒤 다시 술을 마실 때는 어린 내가 앞장서 잔을 들 정도로 대담해져 있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나를 우쭐하게 떠받들었다. 어느새 나는 대담무쌍한 꼬마로 통하며 학교에서 은근한 유명인이 되었다. 겉모습만 보면 나는 겁없고 당찬 아이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 내면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기숙사로 돌아오는 밤이면 나는 하늘을 향해 알 수 없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이렇게 망가져도 상관없어.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며 속삭이는 그런 밤도 있었다. 낮에는 제법 재치 있고 호기롭게 행동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오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쓰디쓴 허무가 몰려왔다. 나는 점점 학업도 멀리한 채 방탕한 생활에 자신을 내던졌다. 하루하루 자신을 파괴하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취한 몸으로 좁은 골목을 휘청거리다 벽에 기대 섰을 때였다. 빗물이 차가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오히려 그 싸늘함에 안도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뒤에 숨은 달빛이 어렴풋이 번져 있었다.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엔 쾌감 비슷한 감정이 일었다. 바닥까지 추락한 듯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나를 해방시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오래도록 무언가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내 영혼이 비로소 이렇게나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을 주었다. 그래, 이것도 나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늘에다 대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런 자기 파괴적인 위안도 잠시일 뿐. 술이 깬 아침이면 깊은 허무와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속이 메스꺼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면 나는 문득 거울 저편에 서 있을지도 모를 데미안을 떠올리곤 했다. 지금의 내가 데미안 앞에 선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죄어들 듯 아파왔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조차 나는 어느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두운 세계에 완전히 발을 담근 나는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마치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형벌을 선택한 듯 나는 방탕과 냉소 속에서 시들어갔다. 그 시절 내 내면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하루 나락으로 떨어지는 스스로를 지켜보면서도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은 몰라보게 달라진 내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을 오히려 귀찮아하며 피하기 일쑤였다. 더 이상 부모님의 충고나 사랑도 내겐 닿지 않았다. 유년에 밝았던 세계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듯했다. 익숙했던 정원의 향기는 내 코에 닿지 않았고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이젠 나를 어지럽힐 뿐이었다. 나는 가족들과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도 한마디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마음은 늘 딴 곳에 가 있었다. 더 이상 아이로 머무를 수 없다는 자각, 그리고 홀로 어두운 세계를 걸어가야 한다는 냉혹한 책임감이 어둡게 나를 짓눌렀다. 그해 가을, 들 안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곧 죽어가는 나무와 같아. 지금 내 안의 삶은 가장 깊은 겨울을 향해 숨고 있구나.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나는 고요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지냈다. 그의 겨울, 견딜 수 없이 긴 어둠을 통과하며 나는 내 영혼의 바닥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이듬해 봄, 내 삶의 작은 전환점이 찾아왔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였다. 나는 혼자 도시의 오래된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공원 마음을 달래려 천천히 산책을 하던 중 작은 연못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실 만큼 맑고 고왔다. 살짝 숙인 옆얼굴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황금빛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나 보았음직한 환상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멀찍이 서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직접 말을 걸 용기는커녕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그날의 섬광 같은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 소녀는 내게 베아트리체란 이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내가 읽은 적 없는 오래된 시의 구절이나 단테의 이야기 속 성스러운 여인의 이름을 빌려와 나는 은밀히 그녀를 베아트리체라 불렀다. 물론 그녀와 나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녀가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겐 그저 베아트리체라는 이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밤이면 술집을 전전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던 내가
다시 고요하고 온전한 나를 찾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성수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을 방황하며 시간을 죽이지도 않았다. 대신 오후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거리를 산책했고 공원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책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면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내 안에서 한때 거칠게 일던 불안과 분노의 파도는 서서히 자리를 감추고 그 빈자리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차올랐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예배를 드리듯 하루하루를 보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과 모습은 실제 기억 속 장면보다 점점 더 이상화되어 갔다. 그녀는 내게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나는 마음속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베아트리체의 영상을 모셨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했다. 쾌락이 아니라 정결함을, 방탕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적 고결함을 추구하겠다고. 내가 느끼던 사랑은 더 이상 현실의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관념에 가까웠다.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으로 내가 숭배한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의 고귀한 자아, 더 나은 영혼의 가능성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필과 물감을 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잡지에서 본 그림 한 장이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화가가 그린 베아트리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오려 방 안에 붙여놓았다. 그러나 볼수록 그 그림 속 인물은 내 기억 속 소녀와 닮지 않은 데다 내가 품은 이상을 담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녀를 그리고 싶어졌다. 하얀 종이와 물감, 붓을 사다가 책상 위에 펴놓은 날, 나는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붓을 들었다.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그려나갔다. 실상은 내 기억이 불분명하여 몇 번이나 붓을 멈추고 망설였지만 상상 속의 그녀는 점차 뚜렷한 윤곽을 띠며 내 앞에 나타났다. 환한 이마, 길게 들이운 속눈썹, 단아하게 담은 입가,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 나는 가장 그리고 싶었던 그 눈을 마지막으로 그려넣었다. 마르지 않은 물감이 번지며 그려진 눈동자는 묘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서 그녀가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그림 속 베아트리체의 눈은 생생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벽에 붙여둔 원래의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어설프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영혼의 초상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조차 섞어보지 못한 소녀를 그린 것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조용히 캔버스에 다가서서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뱉고 말았다. 저 눈, 저 표정은 데미안이잖아. 놀랍게도 내 붓끝에서 탄생한 얼굴은 베아트리체의 모습과 데미안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있는 듯했다. 선이 고운 턱선이나 옅게 미소 짓는 입술은 분명 소녀의 것이었지만 그 눈매와 이마에 기품 있는 곡선에는 데미안의 면모가 스며들어 있었다.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두 세계가 만난 듯한 얼굴이었다.
섬뜩하면서도 황홀했다. 나는 한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림 속 데미안의 눈빛이 내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싱클레어, 나를 찾고 있니? 그런 목소리가 들려온 듯하여 나는 조용히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래, 네가 그리워. 어느새 내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참담했던 지난날의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동경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림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밤이 깊도록 혼잣말을 건네고 또 대답했다. 마치 데미안과 재회해 대화를 나누는 듯 캔버스 속 눈동자를 보며 속삭이고 또 속삭였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는 사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그리움의 상징이 자리 잡았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작은 문장의 형상을 그리려 했다. 우리 집 현관 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는데 데미안은 예전에 그 문장을 흥미롭게 쳐다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새의 형상이었다. 둥근 알에서 머리를 내민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 나는 그 이미지를 스케치북 위에 힘주어 그렸다. 새장 속 알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는 작은 새. 그 그림은 어쩌면 막막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나 자신의 모습인 듯 싶었다. 그림을 완성한 뒤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떨었다. 알은 세계를 의미한다는 데미안의 속삭임이 귓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나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데미안, 이 그림을 네가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내게 일어난 변화를 꼭 전하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데미안은 어딘가에서 이 새 그림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묘한 확신 말이다. 며칠 후 나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기숙사 방 문틈으로 한 통의 작은 쪽지가 밀어넣어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 낯선 쪽지를 주워들었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 문장, 데미안이 언젠가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새와 알, 그리고 아브락사스. 도대체 누가 이 쪽지를 보낸 걸까? 보나마나 데미안일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연락조차 없었고 내가 그린 새 그림을 보여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 앞까지 이 메시지가 찾아온 것이다. 쪽지를 쥔 손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격과 신비로움이 끌어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새벽 혼자 중얼거렸다. 아브락사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의 이름이라고 했다. 곧 나는 아브락사스의 의미를 알기 위해 도서관과 서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학교 부속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교회 음악가로 지내는 그는 박식하고 독특한 사상을 지닌 청년이었다.
나는 왠지 그에게 끌려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피스토리우스는 흔쾌히 나를 제 방으로 초대해 주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와 밤늦도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정신적 스승을 갈구하던 나는 그의 말에 빨려들었다. 어느 비오는 밤 피스토리우스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에 빗방울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침에 받은 그 의문의 문장에 대해 물었다. 아브락사스라는 신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피스토리우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아브락사스. 아주 오래된 상징 중 하나야. 선과 악, 신과 악마의 두 얼굴을 합쳐놓은 신이지. 신성함과 사악함을 모두 품은 신. 그것이 아브락사스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등줄기를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피스토리우스의 말은 데미안이 내게 가르쳐준 두 세계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고대의 신화부터 별자리, 연금술과 신비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밤을 지새웠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받은 쪽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쪽지의 의미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나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데미안이 내게 가르쳐준 내면의 길, 그리고 아브락사스의 의미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그것은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길. 밝음과 어둠, 선과 악을 모두 내 안에서 통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어느 밤 피스토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걷지. 아무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그걸 위해 노력해. 때로는 애벌레로 끝나버리는 이들도 있고 간신히 인간의 모습에 도달하는 이들도 있지. 그러나 모두가 자연이 던진 돌멩이와 같아.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우리도 자신만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해. 두려워 말고 너 자신의 운명을 찾아야 한다네. 그의 목소리는 슬프도록 부드러웠고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마 뒤 피스토리우스와 작별할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 홀로 서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이별 인사로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언젠가 나를 넘어서게 될 걸세.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스승 삼아 나아가게. 나는 울컥 눈물이 났지만 꿋꿋이 웃어 보였다. 기나긴 방황과 자기와의 싸움 끝에 나는 비로소 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올감했던 환상과 두려움, 죄책감의 껍질이 서서히 금가기 시작했다. 알 속에 갇혀있던 한 생명이 그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 하듯 내 영혼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득 데미안이 보내준 쪽지의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제 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내가 몸담았던 세계를 부수고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내 날개로 날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에는 새벽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나는 날아갈 거야. 새로운 세계로. 아브락사스의 하늘을 향해. 마치 오래전부터 그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음은 평온하고도 벅찼다. 멀리서 한 마리 새가 힘찬 날갯짓으로 어둠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눈을 감고 천천히 두 팔을 벌려보았다. 내 안의 새가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순간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